제9회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를 모이신 우리 시민분들의 이렇게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로 9년째 강연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강연 같이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는 우리 희망연대 김정필 대표님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그 4회차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해마다 이렇게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 하면 아쉬움이 또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이 오시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분이신데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잠깐 그 희망연대 약간 소개 좀 드리고 인사 말 끝내겠습니다. 저희 이제 희망연대는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익산에만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처음 만들 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이제 꿈으로 갖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숨이 차서요. 그래서 아마 이제 팜플렛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저희 이제 희망연대가 하는 활동들 좀 나와 있거든요.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단체 또 그런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오기 힘드신 분인데 흔한 말로 너무 저렴한 강사비로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아마 과학 분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처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또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 선생님 모실 때 우리 익산 시민들이 정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다음에 야 내가 또 한번 와야겠다 이 익산 꼭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희망연대가 이렇게 단독으로 계속 이 강좌를 계속 9년째 해오다가 올해 함께 하게 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의 익산지구,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신 아마 동문분들이 아마 익산에 살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셨나 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를 알게 되고 또 이런 강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같이 함께 도와서 또 후원도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해주셔가지고 아유 저희는 고맙습니다 해서 같이 함께 됐는데요. 고려대학교 교우의 익산지구 이근수 회장님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에는 고대 교우가 한 100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익산이 고향인 분은 거의 없고요. 대다수 이제 직업 따라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 익산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전 익산이 고향입니다. 한 20여 분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있는데 그 남성중학교에 유성당이라는 강당이 있었습니다. 1960년도 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하기로는 조병옥 씨인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그 강당에 아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설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항상 어떤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서 좀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입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우회가 건강한 익산을 만드는데 작은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벌써 9년째 이렇게 계속 해왔던 김병길 대표님, 이재동 사무국장님 참 존경하고합니다. 하여튼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있는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쉼표, 물음표, 느낌표거든요. 정말 다들 일상의 삶을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잠시나마 내 삶에 좀 쉼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 성찰의 물음 아니면 자극의 어떤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떤 이렇게 느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강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강연 한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셔서 강연을 듣고 남긴 후기를 저희들이 막 읽다 보면 이 강연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의 또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됐을 때 보람도 있고 또 이런 걸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같이 함께 또 올해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승 우리 과학 콘서트 저자이신 또 카이스트 교수님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경기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학부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에일대 의대 정신과 연구원 그리고 콜롬비아 의대 정신과 조교수를 거쳐서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신질환을 모델링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눈먼 시계공, 정재승 플러스 진중권 크로스, 쿨하게 사과하라, 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또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도전 무한지식 등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 오전 어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익산 와주신 우리 정재승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익산을 한번 와보고요. 인생에서 두 번째 와봅니다. 그래서 올 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좀 마음이 떨렸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맨 오른쪽에 소개해 주신 대로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저는 주로 선택을 연구합니다. 의사결정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때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가. 특히나 뇌가 망가지면 왜 우리가 대개 생명체들이 안 하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우울증 환자들이 하는지, 술, 담배, 마약 다 본 줄 알면서 왜 못 끊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뭐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리더의 뇌,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회의 혁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법이, 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상황을 판단하는 방식이,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고 헤쳐나가고 실행에 옮길 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손 들지 마시고 조금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을 꺼주시죠.
네, 여기도 저를 비추지 말아주세요. 내성적이어서요. 같이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이거 예쁜데. 됩니까? 아, 예. 네, 네, 좋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위로는 시애틀에서부터 아래로는 샌디에이고에 이르기까지 쫙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 네. 네? 이불도 꺼달라고 내성적이신 분이 여기 앞쪽에 여러분 계셔서 여기도 불을 꺼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도로입니다. 왼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락키 산맥이 있으니까 뭐 여행자들에게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느 날 그 도로에 이렇게 광고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 개가. 거기에는 뭐 회사 이름도 하나도 없고요. 제품을 뭐 광고하는 것 같지도 않고 브랜드 로고 뭐 이런 그런 상업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 뭐가 있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내용은 오일러스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10자리 소스닷컴이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갔겠죠? 무심하게. 그중 몇몇 사람들은 저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오일러 수가 뭔지 기억이 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죠. 뭔가 그런 수가 있었을 것 같긴 하죠. 오일러 수라는 게 2.8182 하면서 반복되진 않으면서 끝나지도 않는 무리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10자리씩 이렇게 끊었을 때 소수,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지나가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이 답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등굣길에 이걸 보고 학교 가서 인터넷을 혹은 직장에 출근하는 길에 이걸 보고 직장에 가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터넷에는 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냥 현업으로 돌아가야죠. 학생은 수업을 듣고 어른들은 일을 하고. 근데 또 그 중에 누군가는 이게 답이 너무 궁금하다. 내가 한번 답을 계산해 봐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오일러 수를 만든 다음에 그 배열이라는 데에 넣어놓고요. 걔를 10자리씩 불러들여서 인수분해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지를 쫙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과 자기 자신 외에 나누어지지 않으면 값을 찾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4274-66391.com 전혀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뭔가 비밀스러운 코드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창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자기 혼자 불을 꺼놓고 밤 12시쯤에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을 딱 해봅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다음 문제 하면서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꼬여져 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어려워 보이고 여기서 나가자니 아쉽고 계속 풀자니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이제 도달하게 되죠. 이번 문제는 진짜 좀 수학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숫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오일러 수에서 그 쫙 시퀀스가 있으면 그 중에 합이 49가 되는 숫자들의 나열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의 5번째 숫자를 배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어떤 비밀스러운 코드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그 코드를 얻는 순간 뭘 할까요? 인터넷 창에 입력을 해보겠죠.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불을 꺼놓고 입력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구글의 채용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특별한 그 지원 서류가 들어있는데 클릭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가벼운 인터뷰만으로 구글에 취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에 구글이 사람들을 뽑았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발하죠. 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사실 이 에피소드가 이 채용 방법이 당시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구글의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똑똑할까. 구글의 미래는 밝겠구나. 구글이 상장을 하면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고 지금도 구글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 2위를 다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채용 방법은 사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거를 채용 과정에 아주 적절하게 녹여낸 예인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지적인 단서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자신의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필요한 수학을 잘하고 숫자에 민감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뽑기에 아주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죠. 이거 한다고 해서 취직된다. 아마 그렇게 내걸고 문제를 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도전한 사람들은 다 순전히 내적 호기심만으로 그냥 답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호기심과 즐거움, 이런 지적인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도전정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창의적인 리더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그 창의적인 리더의 뇌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머시멜로 챌린지라는 과학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게임이 테드라는 강연에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머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머시멜로 챌린지가 어떤 건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레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머시멜로 챌린지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그런 테이블에 4명의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에게는 20개의 스파게티 가닥과 테이프, 그리고 실, 그리고 머시멜로우가 제공됩니다. 18분 동안 그들은 이 스파게티 가닥과 실과 테이프를 가지고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어디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 위에다 머시멜로 올려놓고요. 바닥에서부터 머시멜로 높이까지를 탑의 높이라 정의하고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는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기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다양한 탑들을 사람들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거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이 실험을 해보면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내는 결과물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고요. 18분을 보내는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널리 소개가 됐었고, 특히나 포춘지, 경제지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CTO, CEO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른 기업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냐, 성공한 리더는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연구들 결과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 게재를 하면서 이 게임이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결과 3개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하나는 평균적으로 이런 탑쌓기를 하면은 20인치, 그러니까 1인치가 2.54cm거든요.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높이의 탑을 쌓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 MBA 학생들, 그리고 각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탑의 높이가 유치원생의 탑의 높이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인데요. 아니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뭐가 다른 걸까? MBA 학생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은 18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들여다본 겁니다. 들여다봤더니 재미있게도 직장인들, MBA 학생들은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 18분이 딱 시작되면요. 한 2, 3분 동안 명함을 돌리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저 여기서 왔습니다. 뭐 하시는 분? 어디 출신? 저 거기서 누구 혹시 누구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싸울까요?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계획이 서면 남은 시간 동안 그 계획대로 충실히 탑 쌓기를 하고요. 마지막 17분 50초까지 탑을 쌓다가 마지막에 머시멜로우를 짠 올려놓으면서 따단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경우 얘네들이 무너지더라.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한 후에 탑을 어떻게 쌓을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탑을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유치원생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쌓습니다. 일단 유치원생들은요. 명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탑을 쌓으라고 하면 바로 말을 까요. 이거 네가 해, 이거 내가 할게.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된 지 5분 만에 첫 번째 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탑은 높진 않겠죠? 애들이 그냥 한번 탑을 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이 되네?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높은 탑을 붙여서 그래서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의 탑을 그 18분 동안 쌓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탑이 무너지면 그 바로 전 탑으로 그냥 내는 거죠. 이게 유치원생들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장인들보다 2배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얘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어쩌면 유치원생들이 보이는 이 전략이 인간이 타고난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해서 한번 다 직접 문제에 뛰어듭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문제에 뛰어들려는 젊은이들, 학생들을 붙잡고 야, 너 근데 계획이 뭐냐? 라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대로 문제를 풀게 하는 걸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많은 곳은요,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직장인들 한번 머릿속을 떠올려 보세요. 남은 기간은 내내 계획대로 일을 수행했는지를 검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일을 진행하다가 이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혹은 이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더라도 그걸 쉽게 고치기 어려워요.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는지 질책받을 수 있고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사실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대부분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이라는 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게임에 참여해서 탑을 쌓는 계획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탑을 쌓으시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탑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쌓으세요. 그 탑이 어떻게 생긴 모양일까요? 우리가 본 탑은 다 똑같거든요. 네, 탑은 네모나죠. 네, 그리고 격자 구조를, 레티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탑이 점점 굵어질까요? 예, 가늘어지겠죠. 또 우리는 네모나고 점점 가는 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게 머시멜로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탑을 쌓는 겁니다. 근데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쌓는 줄 아세요? 이렇게 쌓아요. 보이세요? 얘네들이 쌓는 탑은 모양이 제각각이고요. 무슨 생명체 같아요. 공룡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동물을 연상시키고요. 얘네들이 쌓는 탑들은 다 달라요, 모양이. 어른들이 쌓는 탑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탑에 다리에 발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신발처럼. 네. 이렇게 쌓으면 더 잘 쌓아지는지 아닌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탑을 쌓으면요, 얘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보통 그냥 테이블 바닥이니까 얘가 자꾸 흔들려요. 네. 균형을 잘 못 잡고. 근데 저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발을 동여매 주면은 되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게 안정적인 무게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머시멜로 탑이 발이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근데 진짜로 발이 있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면 우리가 거기서 많은 레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요걸 어떻게 좀 더 바꾸면 개선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MB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MBA가 그런 곳이에요. 한 번도 창업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내가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 엔젤이라 가정하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프로포저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막 성의 있게 만든 프로포저를 막 열심히 깹니다. 야, 너 이러면 망해, 막 이러면서. 근데 한 번도 창업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프로포절이 현실적일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 진짜 동네 시장에 가서 치약을 100개를 팔아보라고 하면서 사실은 실전 경험들도 익히고 사람들이 마켓에서 뭘 원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될 때 의미가 있고
신의 가장 악취미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우는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우리는 신의 장난에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거고요. 다음 날 할 계획을 다음에 언젠가 다시 시작할 때 좀 더 나은 계획으로 출발하는 것 뿐인 거지 계획을 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이제 조만간 방학이 오겠죠?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방학 계획을 세우는 일이죠. 근데 지난 최소한 해방 이후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방학이 올 때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방학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해 왔고요. 방학 계획대로 방학을 보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방학 계획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세워요. 네, 동그란 거에다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약간 낮잠에 다시 공부, 숙제. 만약에 방학대로 그렇게 우리가 방학의 그 계획대로 살았다면 개학 전날 그렇게 방학 숙제를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느라 밤을 샐 필요가 없겠죠. 계획은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봤는데 일주일 후에 그렇게 지키려고 해봤더니 어렵네. 그러면 방학 계획을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바꾸고 이런 학생들 없어요. 방학 계획은 비현실적으로 그냥 붙여주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네. 오늘은 놀고 방학 숙제 미뤄두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방학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을 자꾸 바꿔보고 이렇게 내가 더 나은 방학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자꾸 수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시키는 방학 계획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보고 개선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면 사실은 1학년 때부터 그런 일을 했으면 한 5학년 때쯤에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획과 실행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거나 계획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이어, 변호사들도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이건 왜 이렇게 법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축 공간을 이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죠. 건축가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낮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CEO들, 기업의 대표분들을 모셔다가 하면 결과물이 에버리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비서를 한두 명 넣어드리면 결과물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CEO가 회사의 임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그 분야의 미래를 전망을 내다보고 비전을 갖고 우리 회사의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오르가나이제이션 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 CEO 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 4명이 모여서는 좋은 계획이 나올지언정 그런 합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실행력을 갖춘 비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지면 더 좋겠죠. 비전과 계획성 그리고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실행력까지 같이 갖추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10팀이 이런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4팀 정도는 이렇게 실패를 해요. 탑이 무너지고요. 한 6팀 정도가 서로 다른 높이의 탑을 쌓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다가 10,000불 정도의 상금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한 1,100만 원 정도인데 뭐 얼마 전까지도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었죠. 그러면은 4명이서 30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큰 상금입니다. 그래서 10팀이 이제 다 지금부터 18분 동안 탑을 쌓습니다. 근데 1등을 하면 1,200만 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의 우승자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하고 18분 후에 따르릉 하고 끝나고 탑을 보는 겁니다. 자, 뭐 10,000불,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걸었을 때 사람들의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걸 해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공하는 팀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1,200만 원이 걸린 이 게임에서 2등, 3등, 4등을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무조건 높은 탑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스파게티 가닥은 겨우 20개. 얘를 하나로 다 이어봤자 싸울 수 있는 높이는 한정도 있겠죠.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리소스. 우리 뭘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얘를 미친 듯이 올리기만 합니다. 한 사람은 밑에서 스파게티 바닥과 바닥을 테이프로 칭칭 구겨내고 테이프와 사이 스틱과 스틱 사이 스파게티 사이를 실로 묶고 네. 그래서 막 하다가요 18분 거의 다 됐을 때 머시멜로를 딱 올려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런 현상을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1등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로우 사이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안정적으로 서 있을 때 그 높이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안정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는 것. 그리고 목적에만 충실한 것. 이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너무 인센티브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면 너 뭐 해줄게. 열심히 안 하면 너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걸면 결과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죠. 근데 지난 40년간 과학자들이 아주 여러 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과연 인센티브가 혁신과 창의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성실하면 되는 문제,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 되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인센티브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에서 에러율을 줄일 때 제일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에러율이 제일 낮은 라인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보너스를 더 많이 준다. 100만 원씩 더 준다. 이러면 그 라인 사람들의 전반적인 에러율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요. 정신 차리고요. 더 성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형 기업, 20세기형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에서는요.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게 그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형, 다시 말해서 조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혁신을 이루려면 그거는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구글은 그런 문제를 보드에 내는 것 대신에 월급을 높였겠죠.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갖고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몰입할 때 결과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더 잘 내고요.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실험을요. 제일 못하는 팀, 가장 높이가 낮은 팀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겠다고 실험하잖아요. 그리고 일렉트로드 패치를 붙여놓고 실험하잖아요.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네. 결과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왜 우리는 지금 수많은 대학이, 수많은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사람들을 KPI라는 걸 통해서 SABC 등급을 나누고 상위 20%의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얼마의 사람들에게 전근을 전출을 시키든 뭔가 불이익을 주는 왜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도 만연하고 이런 결과물을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여전히 이걸 들으면서도 그래도 연봉제는 해야지. 그래도 인센티브는 있어야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 마음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인슐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슐라라는 곳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요.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매 순간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가 나와 내 형제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요 엄마 오빠가 며칠 전에 이럴 때는 요만큼만 야단쳤는데 왜 내가 오늘 이랬더니 이만큼 야단쳐. 그거를 주장하는 곳이 인슐라입니다. 네, 애가 왜 나한테만 그렇게 차별해? 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딸 인슐라가 화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나와 우리 반 애들을 똑같이 대하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모니터링하는 뇌를 별도로 마련해둔 이유는 이런 기능을 하는 뇌가 있을 때 걔네들이 생존 확률이 높겠죠. 부모로부터 parental investment,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가 자식들 똑같이 투자하는지를 대하는지를 먹이를 구해왔을 때 똑같이 주는지를 모니터링해야 그리고 안 했을 때 항의해야 걔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뇌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뇌가 발달한 사람들이요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요. 네, 사회적 약자가 적절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공감하고요. 그걸 불의에 항거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데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 대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의에 항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피해를 입어요. 자기 성적이 망가지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취직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게 조직에서는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해.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제나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고 그리고 좀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대가를 적게 받는 게 더 공정하지, 공평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혁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그냥 일만 한다고 예, 책만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뒹굴뒹굴 노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료를 뒤적거리고 여기저기 방문도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예,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고 예, 심지어는 빈둥거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글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은 일주일에 하루, 전체 업무량의 20%에 해당되겠죠. 일주일에 하루를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구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흘은 회사가 시킨 일을 하고요. 그 하루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구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는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구글 글래스, 구글 안경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구글 맵, 지구를 통째로 찍어가지고 막 다 사진 올리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다 일하는 나흘 동안 나온 게 아니라요. 그 내가 생각하기에 구글에게 필요한 그 하루 때 나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면 훨씬 더 몰입을 잘하고 결과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CEO예요. 여러분들 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그 시간에 노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그냥 저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일이 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우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제도 제대로 안 될 텐데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해야만 혁신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3M이라는 회사는 15% 정해놨어요. 업무 시간의 15%는 당신이 디자인해라. 근데 우리는 못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그게 혁신에 도움이 돼? 그럼 우리 혁신 안 해도 좋아. 혁신 안 해도 좋고 우리 회사가 막 부자가 매출액이 막 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근데 나태한 사람이 막 있고 막 사람들 빈둥거리고 뭐 일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월급을 똑같이 받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일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 사람들이 그것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인슐라가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혁신과 창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업을 컨설팅 할 때요. 그런 혁신과 창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그 첨단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각 분야의 잡지들을 놔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동종 분야에서의 현황 같은 걸 그 TV 모니터에서 이렇게 저희가 짠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웹을 설치해서 찾아주고 막 이런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이용을 못해요. 내가 거기에 거기 약간 빈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콩 모양의 약간 누우면서 잡지 보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내가 논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거기 못 앉아 있겠다는 거. 불안해서. 편하게 정말로 그 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몰입하지 못하는 거. 내가 논다고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되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원래는 유리로 아주 팬시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그걸 다 막은 거예요.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됐죠. 또 한편으로는 그 인슐라라는 곳이
우리 삶에 이제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많은 부모와 자식들의 경우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들이요 자기 부모가 나와 내 형제들을 차별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차별 대우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 중에서 누굴 제일 예뻐했다. 뭐 되게 장남이나 뭐 장녀나 뭐 막내 뭐 이런 정도겠죠. 중간에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차별 대우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막 맺혀 있어요. 네. 어른이 돼서. 근데 불행은 뭐냐? 어른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은 자식들을 똑같이 대했다고 믿습니다. 둘 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형제들에게 부모가 쏟는 사랑의 크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요, 아까 인슐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했잖아요. 자식은 아주 긴 스케일에서 내가 받은 사랑의 총량만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사랑을 모니터링합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부모가 나를 내 형제에 비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판단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식이 민감하고 정교하게 그걸 계산할까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대립이 있을 때 부모는 나는 차별하지 않았다 얘기하고요. 자식은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때 냉정하게 보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식 말이 맞아요.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제가 자식들에게 하자면 부모는 자식을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죠. 어떨 때는 얘가 더 예쁘고요. 어쩔 때는 또 얘가 더 예쁘고요. 그리고 예쁜 거와 상관없이 내 태도가 일관적이 아니었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인간은.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지금은 좀 안 좋지만 나중에는 얘에게 도움이 될 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그게 얼추 비슷할 수 있으나 사실 냉정히 보면 부모가 자식을 늘 똑같이 한결같이 사랑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나쁜 부모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고 맹목적이고 무한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애를 편애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모성애가 금이 간다고, 부성애가 금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특히나 아이가 아주 깊은 또 그 자식이 아이일 필요 없죠. 성장한 어른이 또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님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를 차별 대우한 것 같다. 다른 가족, 다른 형제를 더 편애한 것 같다는 걸 인정하고 자식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이 어렵다 그랬죠? 사과는 더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왜 해결책이 되냐면요. 자식은 이거 이상을 안 바래요. 그래서 해결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식은요. 부모가 그걸 인정해주고 사과하면 딱 그 순간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벌어져요. 자식들이 펑펑 웁니다.
더 이상 안 바래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쭉 다 그동안 맺힌 것들이 많이 녹아요. 그냥 우리 부모가 편애한 것도 막 이해도 돼. 뭐 남존 여비 사상만 있는 상황에서 남자의 장남 편애하고 막 나는 막 대학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던 거 막 다 있지만 아유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사과하는 일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사과를 받는 순간 그냥 막 본인도 맺힌 눈물을 막 흘리지만 그래도 그게 다 되게 많이 풀어져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으세요. 사과를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예, 자신의 권위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자식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에게 사과했을 때 우리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신의 입장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라가 사실 갖고 있는 뭐 뇌가 특별히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와 상관없이 걔는 아주 덤덤하게 제 기능을 할 뿐인데 그게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누군가를 성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냉정한 현실입니다. 얘기가 딴 데로 좀 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우리가 과도하게 인센티브에 대한 신화, 믿음을 버리실 필요가 있다. 너 1등 하면 닌텐도 DS 사줄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다. 맨날 게임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라는 얘기는 부모님 내가 우리에게 공부 외에 탈출구를 게임밖에 제공하지 못했구나 를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인 이유는 그 게임 중독을 탈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만큼 재미있는 거를 10개쯤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하나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대화의 내용이 다 게임이에요. 너 게임 안 돼. 게임 할래. 아니 그럼 일주일에 하루만 몇 시간만. 그럼 이거 늘리면 안 돼. 줄이면 안 돼. 안 할 때도 게임 할 생각. 하는 동안에 게임 너무 즐기고 끝나면 너무 아쉬워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이걸 여기에 관한 실갱이를 하고 일주일 내내 게임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게임 중독 치료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머릿속에 그 집착을 빼주는 거. 그래서 그 머시멜로우 테스트 아시죠? 머시멜로우를 앞에 놓고 너 이거 15분간 안 먹고 참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그거 참고 15분 동안 안 먹고 그래서 하나 더 받아먹는 애들이 결국 학교에 가면은 공부도 잘하고 그 SAT 미국 수능 점수도 210점 더 높고 연봉도 세상에 나가면 2만 불 더 높고. 걔네들은 뭐가 다른 거냐? 왜 많은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이 머시멜로 못 참고 먹느냐? 걔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저는 참을 생각이 없어요. 전 하나면 충분해요. 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참으려고 해요. 많은 게임 중독인 애들이 참으려고 해요. 어떻게 참냐? 게임 머시멜로 앞에 놓고요. 두 손을 불 끈지고 걔만 보면서 나 저거 진짜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나 진짜 안 먹을 거야. 머시멜로 안 먹어. 15분 언제 가지? 이러다가 먹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져만 보고 먹고 손에 있는 거 막 빨다가 뒤 먹다가 모르겠다 먹는 거예요. 머릿속에 15분 동안 엄청 머시멜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참는 애들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딴 일 하는 애들. 그림 그리고 있다가 벌써 15분 됐어요? 그럼 저 머시멜로 하나 더 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머시멜로우를 퍼셉션하는 머시멜로우와 나와의 관계 자체 형성을 완전히 달리 하는 애들이 결국은 받는 거예요. 하나 더. 머시멜로우가 큰 리워드가 안 되는 애들인 거죠. 예,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애들.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퍼포먼스를 높일 때 직장인들이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적 동기를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일하게 해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오랫동안 조직의 체질을 바꾸려면 10년은 최소한 필요한데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려면 그들의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래야 혁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알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뇌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의 뇌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뇌를 기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신경과학자. 근데 아인슈타인이 거절을 해요. 나는 내가 우상화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는지를 내 생물학적인 뇌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 거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신경과학자들이 막 나중에는 협박을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 게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사후에 죽은 후에 10년 동안 내 뇌를 분석한 결과를 세상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자신의 뇌를 기부하는 데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서를 받고 신경과학자들은 뜰듯이 기뻐하면서 그날부터 아인슈타인이 죽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1956년도인가요? 5년도인가요?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죽은 지 1시간 만에 뇌를 적출해서 비밀리에 하비라는 사람의 연구실로 가져가는데 그 연구실에 조교, 연구원 누구도 이게 아인슈타인의 뇌인지 몰랐어요. 그 10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브레인 A라는 이름. 예. 그래서 분석을 해봐서 이제 란셋이라는 저널에 10년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예. 뇌의 크기도 더 작아요. 1400cc, 우리 뇌는 대충 1400cc 정도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뇌는 1230cc였어요. 뇌세포 수도 더 적고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뭔가 주름이 많을 것 같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차이점이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에스트로사이트라는 아인슈타인의 뇌세포는 많지 않지만 그 뇌세포를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세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재미없는 이론인 거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의 뇌가 창의적일 수 있었던 건 아인슈타인의 뇌는 영양이 풍부했어요. 이런 거예요. 네. 뭔가 창의성을 영양으로 설명하니까 재미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뇌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뇌 기능을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레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일인데요. 뇌를 찍으면 뭘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비디오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저희 랩에 나오라는 빌린 로봇이 한 대 있어요. 키가 한 1m 정도 되는. 얘는 이족 보행을 할 수 있고 몸통과 고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얘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문으로 들어와서 미로를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가라. 근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브레인은 없습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주느냐? 옆방에 있는 제가 하는 겁니다. 아까 보신 뇌파 캡,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고요.
제가 옆방에서 이 나오 머리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나오 앞에 있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 왼쪽, 왼쪽,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제 뇌파가 바뀌겠죠? 저희가 짠 프로그램이 그걸 분석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와이어리스로 옆방에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봇이 여길 가는 동안 벽에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한 걸 제 뇌 활동만으로 잘 읽어서 옆방에 기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로봇은 100% 전적으로 제가 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죠. 얘는 제 학생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아바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아바타에 비하면 원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로봇인 거죠. 16가지 정도의 행동, 8가지 정도의 감정, 한 30가지 정도의 개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뇌 활동만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사람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니까 재미있게도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부위가 연결되더라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가 연결되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예술가들이 왜 마리화나나 그 대마초 이런 거에 왜 탐닉하느냐. 마리화나나 대마초가 하는 일이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부위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논리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과감하게 비약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그게 확 연결이 되면 상관없어 보이는 걸 막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뇌에서 벌어지고 그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그걸로 창작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자꾸 그걸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가 이렇게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요, 좀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폈더니 갑자기 막 머리가 돌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막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소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서 보통 때보다 연결이 확 강화돼서 창의성이 증진되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동안에는 그 연결이 보통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인데 제가 지금 폭로해야 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평소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분들이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평소에 연결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연결을 확 증진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감이 있는 기자나 소설가들 그 줄담배 피면서 글 쓰고 이렇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연결을 약을 통해서 과도하게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뇌과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상관없는 두 개를 잇고 이런 일이 뇌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던 부위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20억짜리 장비를 들여서 이제 겨우 엿보는 거고요. 그 전에 2300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의성의 기원이란 메타포다. A는 B다. A와 B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건데 과감하게 등식을 연결해서
A는 B다라고 은유를 하는 거. 이 은유의 능력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건 좋은 은유는 좋은 은유는 그걸 찾기 어렵지만 찾았을 때 누구나 딱 들으면 이게 뭘 은유한지를 한 번에 알게 됩니다. 그런 게 좋은 은유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이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는 한떨기 장미다. 뭘 은유한 건지 아시겠죠? 그녀는 식물이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은유의 그녀, 여성과 장미꽃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거지만 같다고 놓음으로써 어떤 공통된 속성을 발견하고 그걸 같다고 놓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과학자가 얘기해봤자 전혀 세상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한마디를 하면 그게 이제 난리가 되죠.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뭐냐.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다. 네. 사람들이 우리 같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죄책감이 느낍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라 불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기존에 있는 것들 사이에 관계를 본 것뿐인데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없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의 새로운 조합, 배치, 관계 설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닌텐도에서 위가 나왔죠. 위라는 게임기가 게임 산업의 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닌텐도 위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닌텐도에서 워크샵을, 크리에이티비티 워크샵을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에어백이랑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기를 연결하세요. 이런 질문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에어백이랑 게임기는 무슨 상관이지? 처음에는 막 억지로 결합해요. 게임 하다가 내게 죽으면 에어백이 터지고 막 이런 거 재밌겠는데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생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에어백이 어떻게 충돌을 감지할까? 에어백이 혹시 그러니까 그 충돌과 감속을 감지하는 게 뭘까?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자이로 센서라는 게 들어있는데 걔가 결국은 가속도를 재는 거예요. 가속도, 감속도를. 그러니까 가속도를 잴 수 있는 센서가 있다면 그걸 뭘 할 수 있나? 결국은 곡선 운동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곡선 운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탁구를 하고 야구를 하면 그 과정들 다 모션 디텍션 할 수 있겠구나. 이걸로 완전히 다른 게임기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닌텐도 위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막 이어보려고 하면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워크샵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forced relationship이라는 억지로 상관없는 걸 막 붙이는 노력들을 해보게 하는데요. 학생들이 너무나 잘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지금 이 익산 시내 한복판에서 40대 중년 여성이 길을 가는데 13살짜리 소년이 그녀의 가방을 훔쳤다. 소매치기를 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A4 용지 한 장에서 쓰시오. 이런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쓰잖아요. 그것보다 나머지 저희 학생을 반을 나눠서 나머지 학생은요. 저희 연구실에 제 오피스에 오게 해요. 그래서 제 책장에서요. 책을 아무거나 하나 빼요. 그래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문장 하나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쪽에서 책을 또 하나 빼요. 펼쳐서 원하는 문장 하나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 두 문장이 들어간 13살짜리 소년이 왜 40대 여성의 가방을 소매치기 했는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엉뚱한 두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학생들이 쓴 글이 훨씬 재밌고요. 훨씬 기발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냥 자유롭게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겠어요? 막 고민해서 쓸 거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영화, 소설, 드라마, TV 뉴스, 사실 그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발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기발하게 해보려고 해도요. 네,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글을 써요. 왠지 그 13살짜리 소년의 어머니는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는 왠지 알코올 중독이거나 감옥에 있거나 형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심파의 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뚱한 문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상관없는 사건이어도 그 둘 사이에 채워 넣어서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뇌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음모론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사이에 모르고 있는 사건을 만들어서 아마도 이랬을 거야. 근데 음모론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글을 쓰게 하면 훨씬 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상관없는 걸 연결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창의성을 되게 빨리 배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경험을 종종 하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할 때 창의성과 우울증에 관한 이제 수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이냐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으로 표현해봐라. 이런 이제 간단한 질문을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A4 용지에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를 제일 잘 드러내는 거 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쓸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발표를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이런 걸 대는 사람이에요. 일단 명함. 그 안에 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 핸드폰. 네, 그 안에 제 정보 다 들어있고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다 들어있고 저에게 소중한 사진들 다 들어있고 그게 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의 다이어리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네.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하셨죠? 네.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이 좀 다른 걸 생각해내요. 제가 이제 놀랬던 경험은 뭐냐면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뭐 그냥 그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 한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콜롬비아의 노 교수님이 제 수업을 잠깐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우울증에 관한 그 연구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셔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제 수업에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선생님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해보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물건과 이유가 뭡니까? 이제 했더니 그분이 나는 벤처를 나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벤처가 뭔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약간 모른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벤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문맥상 그게 틀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벤처가 틀리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This is a history of what I ate for last 20 years. 내가 지난 20년 동안 뭘 먹었는지에 관한 역사이고 This will be my friend to share what I'm gonna eat for next 20 years.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음식을 나눠 먹을 친구다. 감동이잖아요. 와,
그러네요. 아,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학생들한테 또 그 수업을 한 거죠. 또 A4 주면서 야, 너 그런 거 한번 써볼래? 학생들이 뭐 맨날 쓰는 거죠. 나의 노트북, 나의 핸드폰, 내 명함, 내 가방, 그런 거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막 보여주고 특이하게 쓴 학생들 좀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제 옛날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야, 근데 내가 이 카이스트 오기 전에 미국에서 했을 때 의대에서 어느 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얘기 아니냐. 틀리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는데 완전 새로운 학생들인 거죠. 그 학생들한테 A4 용지를 주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너를 표현하는 제일 좋은 거를 써보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자기 안경, 자기 신발 이런 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썼냐 그랬더니 This is a history of what I saw. 내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세상을 본 그 역사이고 내가 앞으로 볼 것들을 같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역사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처음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딱 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창의적이다라는 걸 누구나 직감해요. 그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몇 달 후에 여기서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지금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거라서 저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 아이템을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쓰시겠어요? 핸드폰을 여러분들 쓸까요, 과연? 노트북이나 주민등록증, 명함 이걸 쓸까요? 안 쓰겠죠. 그렇다고 딱히 틀리나 안경이나 신발을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걸 생각해 볼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인간이 갖는 우월한 능력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한번 들으면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변형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내지만 그렇게 하나 내는 사람이 30명쯤 모이면 내가 하나 내더라도 29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나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데 오시면 진짜 저처럼 막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 분야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저건 내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겠다 하는 것들을 각자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전혀 듣지 못하던 우리 분야 바깥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거기서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내 삶에, 내 분야에 녹여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되게 창의적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물건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틀니를, 안경을, 신발을 선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함이나 핸드폰 쓰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또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남과 다른 경험과 정보와 생각들, 생각하는 방식을 집어넣을까를 고민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정반대죠. 다 똑같은 교과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매우 좁게 하고 그것을 더 빨리 선행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남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점점 뇌 속에 비슷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세상이 아이들을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니 그런 방식으로 점수화를 하니 그걸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이 통과 의례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스스로 질문을 찾아야 되고 남과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그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세상이 요구하는 걸 따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그 아이들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지식과 정보를 특별한 사고방식들을 채워넣을까 그걸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 끝나고 과외 가고 학원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혼자 2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그 아이가 혼자 하고 싶은 거 구글 데이처럼 그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뭐든지 상관없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봐라. 2시간. 그럼 아이들이 그 2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헛되이 보내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도를 악용하겠죠? 네, 낮잠 그 시간에 자고 딴짓하고 오락하고 그러지만 참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 2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게 혼자 보낸 2시간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과 과외 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인생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도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도 기호를 열심히 가르쳐 주고요. 이건 이런 표시야. 이건 이런 표시야. 네가 지금 여기 있어. 너의 목적지는 여기야. 가장 빨리 가는 최단 거리를 찾으시오. 이런 연습을 마구 시켜요. 지식을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키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걸 잘 풀게 하고 근데 그걸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그렇게 보내고 세상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아무도 세상의 지도를 건네주지 않아요.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디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를 알려면 이 세상에 대한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이냐. 나는 이 와중에 어디서 누군가와 뭘 할 거냐. 어디에 내 안식처를 꾸릴 거냐. 그러려면 나만의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좋은 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절에 아이들이 지도에서 길을 잃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를 그리는 법을 배우고 그건 누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지도 그려져 이렇게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유치원생들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지도들을 얼추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지도를 들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고요.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평생 그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지도를 갖지 못하고 남의 지도를 기웃거리고요.
다른 사람의 지도 조가리들을 대충 이어서 그게 자신의 지도인 양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지도에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바라지만 마시고 그들이 스스로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면서도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경쟁과 협력 이 둘 모두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 보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지도를 그리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베스트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유니크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 특별한 가치들을 부여하는 사람들로 키워주시면 그 모두가 창의적인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께서 특별한 사람, 그 창의적인 사람의 뇌 구조는 구조나 어떤 그 내용의 물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작용에 있어서 다를 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작용의 주체가 무엇인지. 보통 종교에서는 뭐 기독교에서 영혼이다, 마음이다, 정신이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의식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유물론적인 뇌신경과학자들은 그래도 뇌가 그 어떤 작용의 주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뇌와 어떤 그 주체, 정신, 마음 이런 거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의 어떤 결과를 보면은 양자적인 어떤 뭐 있어서 뭐 뉴로시스템, 신경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뭐 이렇게 양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라서 그냥 조심스러운데요, 말씀드리기가. 지구상에서요 93%가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지금 70억 인구의 93%가 영혼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7% 정도가 안 믿는데요. 거기 제가 들어있어요. 저 같은 신경과학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뇌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된 지난 100년간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된 사실이요. 그 전 200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기장만으로 영혼이라는 개념 없이도 우리가 고귀한 정신작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간주하기에는 우리는 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지난 50년간 우리는 뭘 알아왔냐 하면 이건 당연히 영혼의 기작이지 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감정을 갖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것들을 약물 치료를 통해서 영혼의 병을 생물학적인 뇌의 병이라는 걸로 알게 된 게 지난 5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이건 당연히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것이 생물학적인 뇌의 그냥 문제였구나.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온 모든 것들을 다 생물학적인 뇌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뇌로 한번 그걸 설명해보자. 그런 식으로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아마도 뭐 3, 40년 내에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제가 확정된 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령 그렇게 판명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귀한 정신작용이 생물학적인 뇌 기작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작용의 고귀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물리적 토대인 이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뇌라는 이 생물학적 토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알아서 일일이 다 처음부터 정교화되게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귀한 정신작용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자연의 무대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이런 정신적 세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위대함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경이로움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뇌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과 사고와 행동의 주체인 뇌로 마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뇌는 우리 몸과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이분법적으로 뇌에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근데 왜 신경과학자들이 뇌에 이렇게 집중을 하냐 하면 뇌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태어날 때요. 네트워크 연결이요. 사람들마다 얼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자라면서요. 대충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요.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연결되는 요소가. 다시 말하면 이 1000억 개의 뉴런이 서로 얼마나 많은 연결을 서로 갖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어느 신경세포와 어느 신경세포가 연결되라고 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그것이 성격이든 지능이든 감정이든 주의 집중이든 의사결정이든 그 모든 요소들이 뇌에 정교하게 코딩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거든요. 근데 뇌가 갖고 있는 더 놀라운 기능은 이렇게 태어나서 잘 어떤 방식으로 발달하라고 만들어진 뇌가요. 이 사람이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 어떤 사람과 인터랙션 하느냐, 어떤 정보를 얻느냐, 그거에 의해서요. 얘가 굉장히 또 많이 바뀌어요. 그거를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너무 플라스틱한 거예요. 너무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이라는 건 타고난 것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만 오로지 결정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적절히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어디서 결합하느냐 보니까 뇌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뇌로 설명을 자꾸 하려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생물학적 결정주의자 아니야? 인간이 다 타고났다고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환경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사람의 뇌를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주체가 뇌니까 그게 환경이든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든 누구와의 관계이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뇌의 네트워크의 변화를 유발해야만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일종의 게이트 같은 거예요. 변화들이 한데 모여서 결국 사고와 행동으로 나가는 출구 같은 거죠. 그래서 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은 이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꿨을까? 타고난 건 이 사람의 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계가 높은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 잘 몰라서 그동안은 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뇌에 대한 이해, 지식이 너무나 많을 거고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인간들이 모여 사는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 이 인문사회과학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인간의 인지,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려면 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